어머니 정말 오해하시는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제발. 거지 근성에 사기만 치던 제 며느리를 결국 저는 이혼시켜서 제가 사준 아파트에서 내쫓았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들. 그들은 처음엔 절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크게 깨달은 교훈을 얻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얻은 것은 결국 진실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정욱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요. 남편과 사별한 지는 6년이 되었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들 민수는 33, 서툰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여기 이 사람이 수진이라고 제 여자친구예요. 그 첫 만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진은 허리를 깊게 숙여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 목소리는 맑고 그 표정은 단정했습니다. 눈빛에는 어떤 욕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순수함만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이둘은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결혼식은 양가의 상의하에 소박하고 검소하게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이 지났을 때쯤인가 수진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는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왔니? 왜 무슨 일 있니? 저는 그렇게 물었어요.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좀 죄송한데요. 그 말을 시작한 수진은 손을 떨며 계속했어요. 저희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요. 혹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모습에서 저는 어려움을 읽었습니다. 부동산 일이란 게 불안정하긴 합니다. 어떤 달은 계약 건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괜찮아, 수진아. 저는 수진이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처음 보낸 돈은 50만 원이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닦고 감사하다며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군요. 한 달이 지나고 수진이 또 다시 나타났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아이들 건강 문제로 갑자기 병원비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번엔 70만 원을 보냈습니다. 또 다시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엔 학원비가, 이번엔 80만 원. 그리고 또 한 달. 어머님, 제발 이번만. 이번엔 100만 원. 처음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달 평균 80만 원을 며느리에게 주고 있었어요. 연 900만 원 이상을 저의 연금에서 떼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번 며느리는 정말 절박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진실한 모습으로 감사를 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아들 민수도 알고 있겠거니 하며 생각했어요. 아들은 자존심 때문에 인사를 못하고 며느리가 대신 저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어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저는 몰랐었어요. 결혼 2년째 되는 해, 민수가 저를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엄마, 저희 이제 우리 집을 사고 싶어요. 어떤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주들이 자신의 집에서 뛰어놀 생각을 하니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좋지, 민수야.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줄은 그때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37년을 일했습니다. 매달 몇십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도 아껴서 모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남편의 보험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내가 벌어 쓰고 더욱 아껴서 모았어요. 왜냐하면 노후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이 돈은 제 인생과 남편의 목숨값 전체가 응축된 돈이었습니다. 37년의 노력, 37년의 절약, 37년의 꿈, 남편의 목숨값인 보험금, 그 모든 것이 통장 속에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났습니다. 아파트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밝은 채광, 손주들이 뛰어놀기에 정말 좋은 공간이었어요. 이 집이면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네.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고마워요, 엄마. 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눈물이 진짜였다고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9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제 평생의 모든 돈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직원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세금 때문에 수진이 명의로 하는 게 세무적으로 좋대요. 저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가요? 네, 가족 간 신뢰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했습니다. 그 순간 제 9억 8천만 원은 법적으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등기가 완료된 날, 저는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거실에서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 부엌에서 수진이 밥을 하는 모습, 방에서 민수가 쉬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앞으로의 날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쇼핑몰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양손에 든 한 여자. 그 옆에는 또 다른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크게 웃으며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그 옆에 여자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란다던 아이가 저런 모습일 수가. 무언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어요. 손주들의 사진을 찾다가 우연히 수진의 인스타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자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강남 호텔의 풀장, 그 옆에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고급 바에서의 칵테일, 그 옆에 장모가 웃고 있었고요. 제주도 해변, 명품 쇼핑백, 명품 신발, 모든 것이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힘들지만 버텨야겠어요.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 줄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진들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사진은 제가 80만 원을 준 바로 그 주였습니다. 제주도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남 쇼핑 영수증도 그 다음 주였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속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저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 밤을 뒹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제가 편견을 가지는 건 아닐까? 그런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들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을 보고 있었죠. 그때 옆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있어. 그 203호 수진이 요즘 난리야. 뭐가? 시댁에서 돈 빌려. 장모랑 놀러 다니고, 호텔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에이 설마. 설마는 무슨 저번에 자기 입으로 떠들던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저를 계속 속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 수진과 장모 은경이 앉았습니다. 둘은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예, 이번 달엔 좀 더 받아와야 돼. 사돈이 말했습니다. 내가 또 죽는 척 연기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내 연기에 그냥 넘어가니까.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봐도 너희 시어머니 노후자금 아직 많아. 그럼 잘만 하면 월이백은 받을 수 있어. 수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휴, 착하기만 하지 뭘 몰라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켰습니다. 빨간 점이 화면에 떴습니다. 근데 수진아, 그 집은 진짜 너희 거야? 장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진은 어깨를 으쓱 올렸습니다. 엄마, 서류상 내 이름이라니까요. 남편은 도장 찍으라면 찍고 시어머니는 그냥 믿어요. 나중에 이혼하면 반은 내 거야. 명의가 내 건데 지들이 어쩔 거야. 누가 그렇게 함부로 도장 찍으래 바보들 같이. 그 말들이 저의 심장을 한 번에 관통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제가 흥분하여 그대로 달려들 것 같아서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과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의자 사이에 넣어둔 휴대폰만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다음 날 지인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돈으로 산 집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이요? 네. 실제 자금을 낸 분이 명의자 그러니까 며느리분에게 집의 소유권을 신탁한 것이죠.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그제야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였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변호사와의 조율을 다 마친 어느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도 함께 오도록 했었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집에서 밥 먹자고. 아들은 의심 없이 알겠어요, 엄마. 라고 답했어요. 수진도 네, 어머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났을 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그 말과 동시에
저는 회색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년간의 거짓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은행 이체 기록, 인스타그램 캡처, 명품 가게 영수증, 호텔 결제 내역, 하나하나를 펼쳐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들 민수는 눈이 커졌고 안사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또 죽는 척 연기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내 연기에 그냥 넘어가니까 나중에 이혼하면 반은 내 거야. 이번엔 200은 더 받아올 거야. 명의가 내 건데 지들이 어쩔 거야. 누가 그렇게 함부로 도장 찍으래 바보들 같이. 그 목소리는 며느리와 장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팔았다. 넌 우리 사랑을 이용했다. 그리고 넌 거짓으로 얻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배울 거다. 가족을 속여서 얻은 것은 진실 앞에서 항상 무너진다. 그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명예신탁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9억 8천만 원을 저의 계좌에서 아파트 구매비로 이체한 기록, 은행 확인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 모든 사진의 날짜와 제가 돈을 준 날짜의 일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며느리가 직접 말한 이혼하면 이 집의 반은 내 거다라는 말, 그 녹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어요. 명예신탁이 성립했음이 명백하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정옥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악의적 이용의 정황이 분명하다. 따라서 명의이전 무효, 아파트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자 정옥에게 반환한다. 그 판결이 나왔을 때 법정의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의 중대한 배신과 기만적 행동을 인정한다.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아파트는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소유권이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저에게 줄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명품들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고 제주도 여행도 더 이상 없습니다. 수지는 월세로 구한 원룸 한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다 잃었네. 그 울음 속에는 어떤 자책도 없었어요. 다만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절망만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그 여자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정말 잘 속였어. 그렇게 속이려고 하면 누구든 속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저는 아파트를 민수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집 너랑 손주들이 살아. 엄마는 괜찮아.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엄마의 노후가. 괜찮아, 민수.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배웠어. 돈이 뭔지, 그리고 가족이 뭔지.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저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민수와 손주들이 살고 있고요. 그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손주들이 이젠 웃음을 다시 찾았다고 하네요.
저는 주말마다 그들을 방문합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할머니라고 외칩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저는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고 느낍니다. 창가에 앉아서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카페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말입니다. 아마도 제 남편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비록 가족에 대한 신뢰를 잃는 과정을 거쳤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진심을 배신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요.